기준금리가 2.5인데 왜 내 대출금리는 6%냐? 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오늘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심층적으로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부분, 그거를 먼저 알려드려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대출금리는 기준금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시장금리를 따라갑니다. 제가 이 부분을 단계별로 나눠봤는데요. 일단 어떻게 됐냐라고 하면은 금융위가 인하 가능성에 대한 문구를 삭제해버렸어요. 자, 그랬더니 2단계는 어떻게 됐냐라고 하면은 시장에서 생각했죠. 금리 인하에 대한 사이클이 이제는 끝났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3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채권 투자자들이 채권을 팔기 시작했고요. 다음 4단계로 어떻게 됐냐라고 하면은 채권 가격이 하락을 하고 채권 금리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 다음 5번째 어떻게 됐냐라고 하면은 은행물 5년물 금리가 3.58까지 상승을 했어요. 그 다음 6단계인데요. 주담대 혼합금리가 6.3%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단계인데요. 기준금리는 그대로인데 대출금리만 폭등을 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은 한국은행에서 말 한마디 살짝 바꿨을 뿐인데 시장이 난리가 난 거죠. 과거에는 물가가 안정되면은 금리를 인하하겠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뒀거든요. 그런데 그 문구를 빼버렸죠. 그랬더니 시장에서는 어떻게 느끼냐 그러면 앞으로 금리 인하는 없구나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이창용 총재가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환율 등 금융안전 관련 리스크가 여전하거나 오히려 올랐다. 매파적 기조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불과 2, 3일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국고채 3년물이 3%를 돌파했고요. 은행채 5년물이 3.58까지 올랐습니다. 이게 바로 금리의 디커플링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책금리, 시장금리, 대출금리가 세 개가 각각 따로 놀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자, 그러면 한국은행은 정말 금리를 못 내리는 거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 뭐라고 하죠? 청년들이 해외 투자를 많이 하면서 환율이 올랐다. 또는 수출 기업이 달러를 안 팔아서 그렇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다 라고 하면은 완전히 처방을 잘못한 거죠. 머리가 아프니까 두통약 먹으면 돼 라고 하면은 그 일시적인 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지만은 내 머리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냥 증상만 잠깐 완화한 것 뿐이지 병을 더 키우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첫 번째는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예요. 보면은 미국 금리와 한국 금리가 지금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보면은 그 상태가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금리가 역전되면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은 돈이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게 당연한 게 돼버린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이자 더 주는 데 가는 거 당연하잖아요. 보면은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원달러 환율이죠. 지금 현재 보면은 1470원대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하면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하는 입장에서는 여기서 지금 금리를 내리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은 합리 금리 차이가 더 벌어지고 자본 유출 가속화될 거고 그러면 1,500원 넘기는 거 금방입니다. 그래서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못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죠. 채권 금리를 올렸습니다. 완전히 진퇴양난이죠. 이런 일이 처음 아니에요. 보면은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어땠나요? 채권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기준금리를 내려도 시중금리가 오르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은행들이 자금 조달을 어려워하면서 대출금리를 올렸습니다. 2025년도에 어떻게 됐냐라고 하면은 기준금리가 0.5에서 3.5%로 급등을 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무려 15%가 빠졌습니다. 그때가 그러면 빠졌으면은 지금도 가격이 빠지는 거예요? 아니요. 그때랑 지금이랑 뭐가 다르냐면요. 그때 2008년 때는 명백한 경기 침체기였고요. 지금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반도체 사업이 굉장히 잘 됩니다. 수출이 살아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명분도 약하다. 2022년이랑 다른 점이 뭐냐라고 하면은 그때는 금리 인상 자체가 충격이었거든요. 지금은 인하 기대가 소멸했다는 것,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대한민국에만 유독 일어납니다. 부동산이 연관되었습니다. 바로 전세제도입니다. 세입자가 집값의 50에서 80% 정도의 보증금을 주고 들어오는, 그리고 집주인은 그것을 이용해서 투자를 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있는 유일한 제도이기도 하죠. 이거를 좀 더 적용시켜 본다 그러면 금리를 내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금리도 인하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전세는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고요. 당연히 또 한 번 매매가의 상승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상황을 뻔히 알고 있으니 금리 인하할 수 있어요? 못한다라는 거죠. 전세 레버리지가 이런 효과를 폭등을 시키는 거죠. 이제 큰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죠. 2021년도에 영끌한 사람들 5년 고정 만기가 이제는 돌아왔습니다. 연 2.5% 정도에 받았던 그 시대가 있었거든요. 그 5년이 이제 끝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들이 내야 될 금리는 5% 후반대가 훌쩍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한 달에 내는 이자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대출 4억, 30년 만기, 원리금 균등 상환 기준으로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은 5년 고정금리 2.6%일 때는요, 월 상환액이 160만 원이었습니다. 연간 상환액은 약 한 1920만 원이죠. 그런데 만약에 5.9%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월 상환액은 약 237만 원이고요. 연간 상환액은 약 2,844만 원입니다. 한 1,000만 원 정도가 이자로 더 나간다라는 거죠. 대출을 갈아타면 되잖아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DSR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출을 갈아타는 것도 쉽지 않고 있어요. 지금 금리 감옥에 갇힌 거죠, 보면은. 마지막으로 좀 더 보탠다고 하면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은 절대로 일시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라도 뭘 봐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앞으로 모니터링 해야 될 것은요, 은행채 운용물이 4% 넘어간다 라면은 주담대가 7% 넘어갈 수 있다는 신호예요. 그리고 환율이 1,500원 넘어간다 라고 하면은 금리 인하 불가능의 구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환율이 떨어지지 않으면 금리는 떨어질 수 없다라는 거죠. 끝으로 코스피가 3% 넘어가면은 변동금리 같은 경우에 추가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금리에 대한 것은 우리가 모니터링 하지 않으면 지금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무리하게 레버리지를 사용하기보다는 금리 변동에 대한 대비를 하고 현금 흐름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은요, 저 또한 겪었고 저 또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절대 남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한 번 더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 라고 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